시민의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주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어휴,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네. 정말 이제 본격적인 연말인데 올 한 해 돌아보면 좀 어떠셨어요? 이게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됐지만 그냥 어떻게 간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바쁘셨죠? 네, 그냥 작년 12월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 변호사님은요? 저는 근데 그 방송이 좀 늘어서 책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요. 제 독서가 진짜 취미인데 올해처럼 제 평생에 책을 못 몇 읽고 권 공부를 못한 적이 읽으셨어요? 처음입니다. 올해 몇 권 정도 읽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읽으셨는데요? 평소에는 한 4-5권씩 봅니다. 숙연해지네요 분위기가. 본인 자랑하는 거예요. 뭐.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원래 이거 올해 방송을 시작해서 늘었잖아요. 근데 책은 원래 안 읽었어요. 책은 원래 안 책은 봤습니다. 보는 거예요. 맥 소장님은요? 저는 뭐 12월 맞이하는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난 시간.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매번 그 논평을 하면서 똑같은 일로 똑같이 비평을 하는데 바뀐 게 없으니까 답답하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 정치인사는 우리 맥 소장님 만나서 참 아이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한 해였는지 많이 의견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명태균 씨 논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압색해서 나온 것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 이게 압색을 해봤더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등이었다면서요? 예,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윤 대변인님도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이제 받은 뒤에. 여론조사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나 뭐 여론조사 갖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이제 명분이 여성을 경남의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김영선 의원이 경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4선 의원을 한 상태였고 뭐 법조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게가 좀 쏠린다. 그런 평은 당에 좀 있었습니다. 물론 고향에서 그러니까 비례 2번 하고 고향에서 지역구 2번 했던 경기도에서 2번 했던 분이 경남에서 하는 게 이게 맞아?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 그건 맞고. 그러나 요때 갑자기 창원에서 시도한 건 또 아니에요. 그 몇 년 전부터 경남지사도 생각하셨고 또 다른 지역구에서도 창원 내에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좀 무게감 있게 생각했던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실도 사실 그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어요. 김 전 의원이 당시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그러니까 그 김영선 좀 해줘라 하는 녹취가 공개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1등도 2등도 아니고 3등한테 결국에는 공천 준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실 설명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분이 김영선 의원이 경기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의 그 아무래도 토박이보다 단기간에 여론은 차이 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1, 2, 3등이 얼마 차이 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라는 게 딱 단기간에 그 지지율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정권을 저희가 획득했잖아요. 정당이 가장 중요한 게 정권 획득이죠. 거기 김영선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누가 기여를 많이 했냐. 대통령이 볼 때는 김영선 의원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면 그것도 이게 공천에 중요한 플러스 요소입니다. 정당에서 가장 기여도 대선에 누가 기여했느냐 이런 것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경남에 여성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여성임에게 좀 가점도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당장의 여론 하나가 뭐 3등에서 마치 까면 안 되는 분을 뭐 공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고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김영선 의원이 뭐 가장 확실한 카드니까 공천했다. 저는 적법하게 이렇게 봅니다. 계속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그만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그만한 경쟁력이 있지만 다른 후보들도 예를 들어 장동화 후보나 김종량 후보도 고만고만한 경쟁력은 다들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중에 왜 하필 김영선이냐.
근데 이제 검찰 압색을 통해서 알려진 걸로면 그만한 중에서도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이 떨어졌었어. 3등이었어. 그런데 1등으로 공천을 받게 되잖아요.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물론 경쟁력이라는 게 수능처럼 점수로 딱 나와서 여론조사만으로 볼 것도 아니고 뭐 대선 기여도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공관이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제대로 논의된 것이냐. 그냥 대통령이 내가 그냥 김영선 주라고 했어. 근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걸로 결정이 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믿기인 당연히 대통령이 주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이제 여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1, 2, 3등 해서 그 정량 평가를 통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공관위원들이 정성적인 평가.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대선 기여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기여도를 당에서 평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왜 평가하죠? 우리가 이 녹취에서 기억하면 김건희 여사가 병태윤 씨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굉장히 대선에 열심히 했다라는 말을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대선의 기여도를 평가해서도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는 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고 복고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유의미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것 같아요. 1, 2, 3인데 3이었다. 그러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이 녹취도 확보됐었죠. 좀 유의미한 여론조사를 줘봐라. 그럼 내가 한번 이걸 던져서 사무총장한테 검토하게 하겠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평가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좀 움직임이 있었으나 명확한 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공천이었다. 이거는 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 소장님 말씀은 대통령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통화 녹취에 따르면 불러준 대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1위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를 결국에는, 활용을 한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실하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갔을 공산이 있고 대통령이 대선에 기여했는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옆에서 김영선 전 의원요. 뭐 오빠 굉장히 뭐 많이 대선에 기여했으니까 좀 해줘. 명태균 선생님이 이러는데 이럴 공산들이 커졌다는 거죠. 보니까 제가 당시에 여권에 있던 분에게 들었는데 안심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예를 경선을 할 경우 그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안심번호 세트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면은 보통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경쟁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선 조사까지도 하는 한 세트는 경쟁력에 쓰고 한 세트는 경선에 쓰는 건데 하나밖에 없어서 경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냥 경쟁력 조사에만 쓰였다고 봐야죠.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경쟁력 조사를 했지라고 누가 이번 보도를 보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는 게 그러면 힘 있는 사람에서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번 돌려봐라 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입니다. 그런 추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초에 김영선을 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경쟁력 조사를 해보지 않았냐.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3위네? 어떡하지? 그런데 그냥 줬다. 이렇게 보는 논리 구조가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이 여론조사에 대통령 부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 검찰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요 수사 과정에서 채무이행 각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R에 쓴 각서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을 하겠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어. 각서 써준 거에 그거를 썼다는 거가 뭐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에는 그게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건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이름 나왔다고 지금 우르르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논리 구조가 그렇게 그러니까 센 명태균 것 씨가 같지는 않아요. 그냥 허풍으로 내가 김 여사한테 받아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 했을 거랑 가능성이 똑같다는 있다는 얘기죠. 예, 거잖아요.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무슨 정말 공문서격에 무슨 막 매매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딱 들어가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치게는 좀 유의미한 또 자료예요. 봐보세요. 김건희 여사에게 받는 즉시 나에게 지급한다예요. 보통 이제 P&R이라는 데가 미래연구소에 이제 외주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통상 외상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려놓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형식들을 많이 하는데 일부는 받았는데 계속 대금을 밀린 거예요. 그래서 P&R 대표가 강혜경 씨가 실무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돈을 주라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던 차에 명태균 씨가 P&R 대표에게 아 이거 대통령 부부를 지금 해주는 건데 떼먹겠냐 이런 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P&R 대표 서모 대표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공산이 크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해주고 있다 지금. 대통령 부부 중에 그걸 못 믿겠냐 하니까 결국에는 통상 후보자에게 받는 즉시라 되거든요. 뭐 홍길동 후보, 뭐 윤희숙 후보에게 받는 즉시인데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P&R 대표는 김건희 여사라고 적시했을까? 그러면 명태균 씨는 이 여론조사의 모든 선거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증거 자료가 아니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단을 확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술집에 술값이 6천만 원 외상했어요. 그럼 제가 서영주한테 받으면 주겠다고 각서 써주면 서영주가 그거 갚아야 됩니까? 확인해봐야지. 아니 제 말은요. 김건희 여사가 이게 주겠다고 각서를 김건희 여사 자필로 썼으면 의미가 있죠. 그럼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이게 써준 거 아닙니까? 신빙성을 달라 안심시키려고 아마 김건희 여사 이름 팔았겠죠. 김건희 여사가 왜 돈을 주고 여론조사를 합니까? 부인이 칼럼 이게 대선 캠프나 정당도 있고 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고소해야죠. 아니 이게 고소거리 됩니까? 그냥 가십을 무시해버리면 되지. 뭘 이건- 무시해요? 아니 자기 이름 내가 서영주 이름 돈 받으면 갚겠다 해서 서영주가 내를 고소합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게 구조가. 확인을 해봐야지 서영주한테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P&R 이 되잖아요. 연대 그 있으니까. 증거는. P&R이 자꾸 돈 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큰 사람 이름 대서 세 보이는 사람 이름 대서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으로 통해서 여론조사가 간 거는 뭐 다른 사실로도 많이 거의 증명이 된 거여서 그런 건 아니고 이 각서는 그냥 자꾸 졸라대니까 김건희한테 받으면 줄게 마치 힘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다 이렇게 써준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R 측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이제 술집 예시를 드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서 아예 모르는 사이고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면 술집에서도 아 갑자기 왜 서영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P&R 측에서도 뭔가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니까 믿어주고 이 각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 여론 이런 조사를 많이 하니까 아마 이게 그 실제 주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가 뭐 뒤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그때 후보나 그때 그 대부분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주면서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후보가 이게 직접 부인이 돈 주면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P&R 사장도 알았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못 받아오는 거. 근데 이런 각서라는 서주가 좀 무마하려고 한 거지. 이걸 믿고 있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오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저는 P&R 사장도 기대 안 했다고 봐요. 아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명태균 씨의 우리가 양태를 보면 녹취 잘 들려주고요. 카카오톡 나눈 거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호 씨한테 그 P&R 대표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3억 원에 달하는 그거를 외상 거래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한 2억 얼마 정도는 다른 지방선거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고 한 6천만 원 정도가 남은 건데 결국에는 이 거래들이 쭉 이어졌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존재한다는 걸 확증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증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 자료는 될 수 있다. 그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저 과자값 500만 원 두 번 줬대잖아요.
그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500만 원씩 톡톡 줍니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서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거는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만한 근거는 된다 그거는 이런 된다, 말씀이시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한 논란은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할 건데요. 민주당이 이제 검찰에 이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유가 관저 등 부실 감사를 이유로 한 건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이제 헌재에서 저는 판단을 받을 만하냐 안 하냐의 어떤 질문 같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탄핵 사유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가는 감사원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 같고요. 예를 들어 관저공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무허가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이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 감사 결과를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문재인 정부 감사할 때 어땠어요? 검찰에다 툭툭 다 사건으로 던져줬잖아요. 그런데 왜 관저공사에 있어서는 무자격 업체와 그다음에 그 배경까지도 밝히지 않아요. 누가 그 공사업체를 소개했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감사원이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배경이 누가 이 무자격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뒤에를 감사 결과를 통해서 밝히고 그게 안 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게 그동안의 감사원의 공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독 왜 그 여사가 관련된 관저공사에 있어서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감사원이 감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탄핵이 맞는 방법이냐 이 방법의 수위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플러스 국회 증언감정법이 아마 탄핵 사유에 들어갈 겁니다. 주요하게. 그래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어떤 직권이나 직무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책임지고 탄핵을 당할 만하다라고 적시한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감사원장 탄핵 부분들은 헌정사 최초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앞서 검사 탄핵들을 너무 남발한 부분들이 꼭 해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문턱에 온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앞으로 탄핵 자체도 좀 해야 돼. 이런 감사원장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거나 독립성을 포기한 이런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탄핵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 전 그런 말씀도 좀.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관책이에요. 7명으로 구성되는.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대법원이 전합의체를 하는데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7명 감사위원 6명과 원장 포함해서 합의제 행정관청이 7명이 합의해서 감사에 대해서 모든 의결과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왜 원장만 탄핵합니까? 이게 첫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마음에 안 들고 부실하면 이 신청이나 다 이게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어요. 검사들도 김건희에서 무혐의하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재정 신청이나 또 대검에 재항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불복하면 되지 탄핵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탄핵 가가지고 헌재에서 이긴 게 없어요. 저번에 검사 이정석 검사도 9대0으로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 탄핵이라는 게 검찰이 소추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단은 헌재가 해요. 근데 검사가 계속 기소했는데 김용 무죄, 뭐 김인선 무죄, 뭐 이화영 무죄, 뭐 김혜경 무죄 이러면 이게 검찰 기소가 잘못된 거죠. 왜? 기소하는 것마다 무죄 놓으면 지금 다 유죄 놓았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탄핵하는 것마다 헌재에서 9대0 뭐 8대1로 전부 이게 기각되는 거는 이거는 일시 정지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 외에 진짜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천년만년 150석 과반합니까? 과반이면 탄핵돼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과반이 더 많았어요. 87년 이후에. 이런 경우에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힘이 국회인데 150석 넘으면 모든 장관, 뭐 국방장관, 그다음에 감사원장, 검사, 판사 다 탄핵해버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이 이석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일단 탄핵, 감사원장 탄핵, 저도 앞서 이제 소 소장님 말처럼 민주당의 검사들 탄핵이 너무 남발된다라는 거는 저도 비판을 해왔는데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상황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강대 강해, 그냥 강대 강도 아니고 극강대 극강의
대치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다수당이 과반만 넘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탄핵시킨다. 너무 과도하죠. 그런데 그러면 감사원이나 정부가 어떤 전례의 어떤 상식적인 틀을 지키고 행동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감사원장은 처음부터 22년에도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될 감사원의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당시 영상을 보면 김도우 위원장도 놀래요.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발언에 그치지 않고 그 전부터 전 정부 관련돼서는 아주 표적 감사.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물론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표적 감사를 일삼았고 더군다나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그냥 자 무자격업체를 그러면 이렇게 선정한 건 누가 추천했냐? 21그러면 누가 쳤냐? 김우진 관리비서관이 모른다 그러니까 아 기억 안 나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인 걸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너무 극강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 탄핵 소추를 한 거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극대 극강으로 양쪽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될 책임은 누가 있냐? 물론 야당도 이렇게만 가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 대통령이에요. 정부가 다 이렇게 가면 그걸 다 놔둬야 되느냐 뭐 고민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이야기해보고 있었는데 광고 들을 시간 돼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1부에서는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우리 서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탄핵 소추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어떤 반발에 대한 그런 권리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윤 대변인님은 그러니까 이제 네. 탄핵 남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업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정지. 그 상태에서 7인제 합의제 기관이 6인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된다. 뭐 6대 6명이니까 짝수가 나오고 이 합의가 되겠느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감사원이라는 데가 수장 없이 그냥 간단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중에 6명밖에 없잖아요. 탄핵 관련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관 채우자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협조 안 해서 자기네들이 2명 하겠다고 그러고 한 명에 한 명을 합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그거 바꾸자고 그러고 있고 그럼 무한정 이 탄핵 소추된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죠. 아시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노린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타격을 줘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 정치적인 이득은 이재명 대표의 이득, 민주당의 이득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이득까지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뭐 감사원장이 없고 중앙지검장이 없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득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왜냐하면 기소 다 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뭐 검찰이 지금 뭐 굳이 뭐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를 다시 들어오고 이런 방탄 얘기는 부분은 없어요. 정치적 이득이라고. 네, 정치적 이득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야당 자체가 거대 의석으로 각 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켜도 여론이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탄핵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멈추면 국민들이 굉장히 민주당에서 손가락질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국정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말이야. 민생도 안 들보고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말 하겠다 이겁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예요. 지금 현재의 국정 운영은 거의 낙제점 수준인데 감사원이든 뭐 어디 부처든 있으면 뭐하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있으면 사고만 치고 우리 경제와 민생만 힘들어진다. 그렇잖아요. 의료대란도 정부가 초래한 것 같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도 지난 정부의 어떤 분란만 끄집어내서 계속 정쟁화시키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부서야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께서 반성하고 각 부처도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도 행정부를 존중하는 여건을 만드는 건 집권 여당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장 부분, 특히 뭐 중앙지검장에서 집단항명하고 이런 것들 본인들은 뭘 잘했는지 한번 좀 돌아봐라.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 쪽 패널에서는 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 대행이 문재인 정권 때의 인사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최재희 어떻게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아시겠어요? 인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서 본인의 직무에 맞는 어떤 그 책임을 다하는가. 예를 들면 국회 나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좀 내십시오 했더니 못 냅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감사원장이 지금 그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자격이 안 되는 수장은 그 부처에서 뭔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자꾸 이게 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해도 여론의 역풍이 안 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궐선거 이번에 부산하고 강화는 왜 졌죠? 여론의 역풍이 안 불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쯤 지지율이 한 60, 70%돼 있어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20%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낮아요. 그럼 이게 민주당이 국민보다 2배란 60% 지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20이면. 그만큼 이게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뭐 역풍이 지금 불어요? 일부 여론만 보고 그리고 제 말은 역풍이 안 불면 보궐선거 4군데 다 이기고 부산까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율은 60, 70%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탄핵 남발 안 했으면 다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해도 이게 야당이 너무하네. 이렇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하는구나.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나 검사들 다 탄핵하고 좀 있으면 판사들 탄핵할 겁니다. 좀 있으면 국방부 장관 전쟁 도중에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 탄핵하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마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표로 심판되면 그때 가서 후회도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되도록 봐야 됩니다. 근데 저도 뭐 그 말씀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껴안아야 될 책임인 거고. 근데 이제 양쪽 극단으로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막 가는데 거기 옳다고 하는 분,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남발하거나 거대 야당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옳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지금 가지고 가는 대통령이잖아요. 운영의 주체는. 맨 처음에 모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했는데 전혀 배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물론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올 일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 대통령이 더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남발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거는 본인이 차후에 이제 어떻게든 여론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거죠. 거기에 대한 뭐 전략이나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국민들 강대강 대치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한 이제 여론조사 언급을 하면서 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26일부터 28일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잘된 판결, 잘못된 판결 41대 39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죄 선고 이후에 어떤 정치적 파장,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는 이제 거의 뭐 예를 들면은 이미 그냥 사법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수준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 검찰 기소했지. 그 정치적인 기소야, 정치적 기소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없던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있던 일에서 나오니까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무죄지. 또 유죄가 나오면 유죄였구나. 이 정도의 어떤 관망 포인트들로만 받아들이지 이거를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최소한 2심까지는 더 뭉치는 효과들을 가져온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여론을 반영한 수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새로울 건 없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무죄 판결이 좀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데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희의 네. 단일 대우요. 네. 뭐 이게 유죄 판결이 좀 나오고 하면 더 이제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이렇게 동력을 추진해서 갈 수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재판이 하나면 그럴 수 있죠. 재판이 5개인데 첫 재판이 징역 1년인데 이번에 무죄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 완전 상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무죄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래 역시 이재명 대표 우리는 안 죽어. 그러면 저희한테 좋아요. 민주당이 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역으로 좋다는 말씀이고 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은 4% 올랐어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저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왜 가잖아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물적 반대. 형사적인 판결에 대해서 어떠냐 뭐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15일 날 판결에 대해서 그때도 살짝 잘 됐다가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묻는 의미가 없어요. 진영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는 사법 리스크는 이전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1심이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약 85% 정도로 됐다가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1심에서 한 70% 정도로 낮춰졌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지 않은 거냐? 여전히 70% 정도의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위증교사가 이제 제일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재판이고 유죄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걸 제일 좀 염려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덜어진 측면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도 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대선 전에 충분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날 거여서 여기에 위험성이 또 가중됐기 때문에 뭐 이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냐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법 리스크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거에 조금 정도의 안심을 한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그 법적으로요. 이재명 대표 범죄를 재수론으로 보면 16개 정도 돼요. 언론이 정확하게 안 보는데 예를 들어 성남 FC도 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 위례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16개. 근데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축구로 비유하면요. 축구는 뭐 예를 들어 16개면 이게 그 8대7 점수가 많은 쪽 이기죠. 근데 검찰하고 이재명의 축구는요. 검찰은 한 골만 넣으면 이긴 겁니다. 실점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15대 1로 해도 검찰이 이긴 겁니다. 그냥 선거법 하나만 항소심 3개월 뒤에 대법원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 10년간 못 놉니다. 나머지 다 무죄 받아도 나머지 15개 무죄 받고 선거법 하나만 확정돼도 1심에 징역 놓은 거 있죠. 그러면 이게 검찰이 이긴 거예요. 이런 축구입니다. 한 골만 검찰은 염마 이긴 벌써 한 골 넣었잖아 1심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있는 거지. 위정교사나 이게 무죄 받았다 해서 1심에 이것도 이게 또 항소심 뒤바뀔 가능성도 많고요. 따라서는 뭐 지금도 이게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미 검찰이 한 골 넣은 상태고 한 골만 지키면 나머지 다 무죄 받아도 이긴 게임이에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이거는 네. 이제 뭐 바람이신 것 같아요. 한 골 계속 그 유지해서 검찰이 이기기를. 근데 그 검찰이 그래서 기소권을 공명정당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탈탈 털어서 한 골만 이기면 검찰이 이기는 게 이 검찰이 무서운 기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달달 엮어가지고 한 5개 재판을 지금 해놨고 16개 혐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당한 입장에서 살얼음을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한 골만 못 막으면 지는 게임은 맞죠. 사법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숨을 돌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뭐 지금 현재 그런 지지율에는 뭐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뭐 개인 이재명이 아닌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피선거권이죠.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서 나중에 유죄 판결 받아서 뭐 징역이 어떻게 나오나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 정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게 대선 전에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나머지 3개의 재판은 사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장동이랄지 대북송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여기나 증인이나 참고인도 많을 수가 있고 3심까지 가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피선거권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데 이미 1심이 난 2개 재판 요게 관건이어서 앞서 이제 15대 0, 뭐 15대 1 이런 것보다는 이 2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인카드도 확정 있죠. 판결 나올 때까지 법인카드도 빨라질 수가 기다려야겠다. 있어요. 네, 법인카드도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볼지 이거 모르겠어요.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법인카드 쓰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얘기도 꼭 짚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죄질이 나쁜 겁니다. 진짜 아니, 죄질이-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네. 존재할 수가 없는 범죄가 근데 이제 일어난 거예요. 했다면 맞겠지만 정황 증거로 기소를 했어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예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아니, 좋아요. 녹취가 나왔어요. 카카오톡에 나왔어요. 지시한 분 메신저가 있어요. 하나도 없이 이런 정황이면 당연히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소하는 이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 이념을 숭상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규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과일이랑 해서 4만 원어치씩을 받아서 먹었어요.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다 그 채소 위주로 된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먹는데 일반 급식도 아니고 이게 누구 돈으로 오냐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그럼 물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윤 대표님 그거 생각을 물어보고 해보세요. 드세요, 아니, 집에서? 제가 입장 난처한 건 아는데 입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상식적 관점으로 보자고요. 이게 일반 회사에서 사장이 매일 아침에 직원이 그걸 갖다 주는데 이거 누구 돈으로 하는지를 모른다? 김비서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물어봐요. 그러지 안 맙시다. 그러잖아요. 아니 누구 돈인지는 몰라도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라면 남의 돈인데 그 누구 돈인지 알 필요가 잘 있어요. 봐봐요. 자기 돈이 그러면 아닌데. 같이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밥을 차려주는데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 물어보고 드세요? 근데 아니 이거- 그러시냐고요. 아니, 이제 자기 근거 돈이 이상의 아니고 형이 나와야 일반 되잖아요. 기사가 매일 갖다 주잖아요. 아니, 회사가 갖다 저는 주는데 냉장고에 싹 넣잖아. 전 그게 어디서 법인카드에 온지 대해서 물어보고 이재명 먹진 대표가 않는다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단 거기에 부적절이 아니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범죄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16개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 그러면 이진숙 방역까지 위원장도 털면 다 아니 여러 가지- 좋아. 이진숙 좋아. 네.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했죠. 누가 법인카드를 그렇게 씁니까? 빵 매일같이 빵 사고 그런 아니 사람은 그러니까 없죠. 이진숙도 그랬어. 그렇다고 왜 이렇게 봐요. 빵들을 아니, 제 좋아하시는 얘기는 건지. 이진숙 알겠습니다. 이분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것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는 진보 패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준숙 위원장 관해서 자꾸 빵 다른 얘기도 잘 사람 안 얘기를 했었는데 해. 왜냐면 법카 가지고 공사가 애매한 부분을 털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장들 다 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3년 5년이잖아요. 하면은 문제 있는 금액은 샌드위치만 다 600만 나옵니다. 원이에요. 샌드위치만 600만 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샌드위치 600만 원인지 알겠는데 얼마를 먹어 자, 600만 원이요. 그래서 이재명 3천만 원이요. 대표의 대한민국 사법 지자체. 리스크 그러면 요 얘기를 얘기를 하다가 해볼게요, 빵 한번. 논란까지 지금 네. 너무 이거 먼저서 다 제가 털어야 정리를 돼요. 좀 그런가,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어쨌든 아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사법 리스크 민주당에서는 확정 판결 나와봐야 안다는 거고 그렇죠. 여당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법 리스크들이 이제 난제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무죄 나온 거는 별 영향 없다. 요 정도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또 나왔는데요. 10%대로 또 내려갔습니다. 한국갤럽이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마찬가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19%. 그러니까 지난주에 20%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역시 오차범위 내니까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박 시장님? 예, 저는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봐요. 저희 머릿속에는 20이라는 숫자가 강하게 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통계에서는 이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19, 18도 나올 수가 있고 21, 22도 나올 수가 있고 그냥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1% 오르고 1%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할 건 없다. 추세에 지금 답은 그냥 20%의 하방 경직성이 현재까지는 좀 있다. 그냥 이 정도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럼 요 숫자 말고 부정평가, 뭐 긍정평가, 뭐 이런 자세한 요소들을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경제가 이번에 1위로 올라온 건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사에 있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가 안 좋다. 일단 바로미터인 주가지수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저도 저녁에 이렇게 식당들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다들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체감하는 게 직접 경제는 사실 우리가 뭐 민생 경제가 중요해 바보야 경제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딱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이슈로 잘 되지 않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그게 대파니까 확 손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경제라고 1번을 얘기할 정도로 이제 손에 잡히는 것처럼 체감 경기가 나쁘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이게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제 대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이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민생이에요. 이게 이제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는 국민을 하늘로 삼고 우리 국민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민생이 하늘이에요. 이걸 해결 못하면 역대 어느 정권도
높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수치를 떠나서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우리 그 자영업자 이런 경기에 안 좋은 거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여기서 저는 정권의 그 성패가 달리지 않을까. 앞으로 이 문제에 아마 올인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 문제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여당은 당원 게시판에 올인을 하고 있는지. 당원 게시판 얘기 어제 이제 실컷 했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김 여사 부정평가가 2위로 밀려난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엄중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아니면 아 우리가 김 여사 대처 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요. 네. 김 여사 문제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민생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마 여기에 그 아마 모든 정책이나 여기에 다 그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치를 좀 보면 부울경에서 대폭 빠졌어요.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부울경이 70%예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47% 잘못하고 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는 이쪽에서 많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경제 민생 물가가 나왔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빠지는 건 눈에 지금 안 보여서 잠깐 빠지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늘 상존할 거예요. 이 리스크를 특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한심한 거예요. 지금 경제 민생 물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원 게시판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 저는 이 부분이 경제 민생 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로 넘어갔다.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추워지잖아요. 난방비. 그다음에 그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물가나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씀씀이가 커지는 게 겨울이에요. 그렇잖아요. 옷도 비싼 옷을 아니 두툼한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체감으로 오는데 국민들은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한가하게 이러고 있다. 둘이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은. 아니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잖아요. 아까 박 실장님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그 저도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일주일 전 거랑 이거 비해서 아 우리가 1% 잘했고요. 거기가 1% 못했고요. 이렇게 할 거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숫자에 매몰돼서 우리가 1% 잘했으니까 잘한 게 맞고요.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치라는 거고 뭐 튈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나올 수 있는 게 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냥 추세만 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95% 신뢰 수준에 1,000명 정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표본 오차를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2% 안에서는 같은 의미라는 예. 얘기고요. 95% 신뢰 수준이라는 말은 조사를 100번 하면 95번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조사가 그 5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5번에. 예외적인 네, 케이스다. 그래서 크게 뭐 개념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취임식 반박해 보세요. 초청 명단 관련해서 얘기도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나왔던 보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살펴보니까 손님 중에 대통령 손님보다 대통령 부인 손님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신 분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 명품 가방 논란 관련자들, 최재형 목사, 뭐 명태균 씨, 이 핫한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오셨다. 이거는 이제 핫한 서정욱 변호사께서 지금 제가 정치인들 다 만나보면요. 정당이 공천보다 어려운 게 그 부인 공천합니다. 저도 집사람 부인 공천을 못 받아가 정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 그때 그만큼 이게 부인 공천이 정당 공천보다 받기 어렵대요. 근데 부인이 전폭적으로 남편의 정치 활동을 내조해주고 도와주면요.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도 신세도 지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게 초청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물론 근데 이걸 딱 윤 대통령 손님과 김건희 여사 손님으로 딱 쪼개기는 어려워요. 뭐 저는 초청을 못 받았지만 초청자 중에 양쪽 다 친한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손님 좀 있을 수 있고 대통령 손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국정을 다 좌지우지 농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프레임을 몰고 와서는 안 된다.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누구의 취임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취임식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많이 내조를 해준 것까지는 알겠으나 내조를 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야죠. 뒤에서 그냥 조용한 내조를 했었어야죠.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남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이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출세했어요. 물론 이제 뭐 어려움을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취임식을 보고 지금의 국정 운영을 보면 V1과 V0가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여사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대통령의 정치 처음 출발부터 지원했고 보좌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많이 부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온 사람들의 면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21g만 딱 봐도 관련돼서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 채고 왔는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 하고 여사의 그냥 안면 있는 업체가 와서 잘하고 딱 하면 되는데 뭐 18개 업체 중에 15개가 무자격 업체를 선정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관절을 부실 공사로 하고 그러니까 여사의 이런 인맥들이 부실한 인맥들이라는 거예요. 품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정의 전면에 여사를 통해서 껴서 뭘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으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얼른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서정욱 변호사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연말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